그래서 민영서점은 85%를 차지를 하고 엄청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도 돈은 국영이 더 많이 벌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무늬만 민영서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시장 경제는 시장주의 경제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무늬도 같이 해야지만이 맞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닐까, 뭐 이제 제 나름 그런 해석을 해 봅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면은 그 빨간 것들이 다 민영 서점, 아니 신화 서점인 거예요. 이렇게 분포돼 있고요. 오른쪽에는 신화 서점의 마크, 어디 가나 볼 수 있는 신화 서점의 마크입니다. 다음으로는 출판사의 발행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찐툰 출판사라는 회사가 있고요. 체인 영업 방식으로도 운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출판사와 서점이 합병한 후에 하나의 큰 출판 회사를 설립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찐툰 출판사는 4,000개를 점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특이한 거는 찐툰 출판사를 중앙군사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발행이 가능하고, 군사와 과학, 경제, 농업 등을 주요한 거는 다 당 정부에서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도서의 50%는 농촌으로 보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국민을 장악하기 위한 그러한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인 영업 방식으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건축공업출판사는 체인 영업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리점이 40개, 체인점이 600개를 가지고도 있고요. 그 다음 출판사와 서점이 합병한 후에 하나의 큰 출판 회사를 설립하고 있어요. 윤영성에 있는 출판 집단. 그래서 중국은 이렇게 출판사 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뭐 윤영 출판 집단 이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판사의 발행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절강성에 14개의 출판사는 절강성에서요. 절강성은 거기에 수도가 이제 항주인데요. 우리나라 크기만 해요. 절강성 하나 자체가 우리나라 크기만 한데 14개의 출판사가 신화서점과 위탁 관리를 하게 하고 있어요. 절강성에 있는 출판사는 신화서점에서 위탁 관리를 하게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국영이 어떻게 보면은 다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출판사와 신화서점이 같이 투자해서 국내와 외자금을 유입해서 주식제 도서 발행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체인점, 대형 도서마켓, 도서그룹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출판사들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냐면 광동, 상해, 복건성, 사천 등이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중국 도서 발행 현황 중에서 출판업계의 판매 과정 유형을 우리가 잠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번역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한자로 중국어로 된 걸 보면 도대체 저게 뭔가, 그래서 이제 중국 교수한테도 여쭤보고 해서 이제 제가 번역을 했는데, 그 윗상자 보이시죠? 그 위에 그거를 원재료 업체라고 상류산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한자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 음을 따서 읽는다면 상류산업이라고 하는데 원재료 업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중자, 가운데 중자 들어가는 거를 가공업체, 그 다음에 하자는 판매업체. 그래서 원재료 업체에서는 내용을 제공하고 인쇄를 하고 출판을 지원하고, 가공업체에서는 당연히 도서를 출판하고 잡지, 뭐 신문을 제작하고요. 그다음에 판매업체에서는 발행하고 소매하고, 이런 식으로 판매 과정을 두고 하고 있답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도서 이윤의 변화인데요. 이윤 변화의 추세는 어떠한 영향이 있냐면 단품 시리즈 생산량, 그 다음에 가격과 할인, 도서 종류의 생산량에 따라서 이윤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다음 장으로 보면은 이제 이윤의 영향 요인인데요. 인쇄 단가가 이윤에 영향을 미치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 다음에 가공 원가, 그 다음 물류 자본, 연체금,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 요소, 발행, 할인, 뭐 이러한 것들이 이윤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부수적 요소라는 거는 뭘까 하고 제가 이제 생각해 봤는데, 제가 또 뭐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여쭤봤더니 예를 들면은 이렇게 책을 만들면 책 커버 같은 거 그러한 단가에 의해서 이윤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도서 발행 가격과 이윤의 관계인데 이제 어떠한 가격으로 나누어지고 있냐면요. 정상 가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판매 가격이 있고요. 옆에 그래프는 이제 정상 가격의 직접 판매 가격은 몇 프로의 이윤이고 그거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왼쪽은 제가 오른쪽 거를 번역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직접 판매 가격의 이유는 정상 가격의 3%를 가져가네요. 그 다음에 송장 가격도 있고, 송장 가격은 정말 운송비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서점에서 파는 것보다 인터넷에서 파는 게 훨씬 더 이윤이 많이 남겠죠. 그 다음에 현금 가격이 있고요. 대량 도매 가격으로 측정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 도매 가격, 소매 가격, 프로모션 가격, 특수 가격, 이윤 가격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어요. 이윤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도 도서시장의 대중적 세분화를 점점 더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분화를 하고 있냐면 사회과학, 문화예술, 과학기술, 아동 청소년, 생활오락, 종합도서 이런 식으로 세분화를 하고 있고 이 분야가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77.8%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 언어 이런 식으로 세분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출판산업 발전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점 판매와 인터넷 판매의 현황인데요. 중국도 마찬가지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왼쪽은 서점 판매고요. 오른쪽은 인터넷 판매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판매가 2017년도까지 통계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훨씬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는 이유는 당연히 인터넷 서점이 발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국의 땅땅왕, 야마신, 찡동, 신화짜이시엔, 타오바오 이러한 인터넷 서점이 점점 발달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 예스24시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으로는 중간 출판 산업 발전의 긍정적 요인은 뭘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국가 산업 정책의 지원, 그 다음에 국민 경제 수준 향상, 소비의 변화가 중국도 한창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 교육 수준 향상, 독서를 지향하는 사회적 분위기, 이러한 것들이 출판 산업 발전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및 아동 도서 시장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 불법 도서 엄격 관리가 제대로는 되고 있지 않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해적판들 저 유학할 때만 해도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게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지적재산권 보장. 중국도 당연히 시대에 따라서 지적재산권 보장이 점점점 강화돼야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긍정적 요인이 있다면 부정적 요인도 있겠죠. 그래서 부정적 요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비효율적인 공급 과정. 비효율적인 공급 과정이라는 거는 어쨌든 국가에서 장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시장 수요에 의해서 한다기보다는 위에서 하는 시기니까 그러한 부족들과 시장 수요의 부족과 맹목적인 출판과 저가 판매로 인해 대량적인 반품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게 부정적 요인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책이 증가하고 있죠. 휴대폰, 컴퓨터, 태블릿 보급으로 인해 독자층의 독서 습관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출판 산업 발전의 부정적 요인인데, 그래서 이게 대체로 나와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오디오북이겠죠. 오디오북. 그 다음 세 번째는 다매체 증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보 수집이 다양화되고 있다라는 것도 부정적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종이책 도서가 51.4% 이렇게 다양한 매체가 증가하고 전자책이 증가한다 해도 아직까지 종이책 도서가 51.4%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중국 도서 발행의 발전 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으면 좋을까를 살펴봤더니 첫 번째는 국영도서관 도서관리 효율성을 위해 신화서점을 중심으로 작은 서점들과 합병하여 도서관리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민영과 외국 합작회사는 전국 체인점 시스템으로 브랜드와 시스템 관리를 동일하게 하는 것. 이런 게 발전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제가 사례를 찾아보니까 외국 회사에서 들어왔다가 다 실패하고 지금은 안 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도 들어갔었는데 합작회사를 하러 들어갔었는데 실패했다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 인터넷 서점의 활성화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죠. 그 다음 명품 브랜드 도서 발행, 그 다음 전문적인 도서 분야를 발행해야 된다. 그 다음 엄격한 도서 관리가 되어야지만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엄격한 도서 관리라는 거는 전문적인 관리인을 배양하고 과학적인 관리 시스템, 그리고 투명한 자금 운영 관리, 원재료 비용 절감, 이런 것들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중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게 과학적인 관리 시스템 하고 투명한 자금 운영 관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다음 개인 운영 서점 규범화 및 체인점 운영, 이러한 운영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이제 저 다음으로 발표하시는 분이 정현주 교수님인데 도서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잖아요. 뭐 힐링이 될 수 있는 도서관, 그 다음에 우리가 휴식을 할 수 있는 도서관, 이러한 것들로 변해야지만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해 주실 건데 중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야만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휴식과 오락과 뭐 이러한 예술과 책이 같이 만나는 공간, 힐링 되어질 수 있는 공간, 기타 등등.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가 중국 출판 산업의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중국 오디오북 현황. 사실 중국 오디오북은 여기는 이제 다 민영에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국영에서 정말 하는 게 있나 찾아봤어요. 그래서 토론문을 제가 보고요.
임 기자님이 주셨길래 민영에서 아니 국영에서 오디오북을 관리하는 데가 있나? 제가 찾아본 사례는 오디오북은 아직 그리고 왜냐하면 오디오북이 체계가 잡혀져 있지도 않고 지금 발전 단계고 그러니까 아직은 국영에서 이렇게 관여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스타일이라는 게 먼저 판을 깔아주고 너희들 발전해 마음껏 발전해 하고 나서 걷어들이는 스타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신분야니까 발전할 수 있도록 판은 깔아주고 다 해놓고 이제 정말 거대하게 공룡처럼 발전이 되면 그때 가서 제재가 들어가고 뭔가 정부에서 관여를 하려고 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중국 스타일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그 마윈의 알리바바 마윈 회사 얼마나 잘 커가고 있어요. 세계적 기업으로 잘 커가고 있는데 제재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마찬가지 이거는 출판이고 언론이고 이런 건데 더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중국 오디오북 현황을 보면은 점점점 2020년에 규모가 저만큼 가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사용자 현황도 보니까 2020년에 5억 명이에요. 5억 6천 명. 5억 6천 명. 2016년부터 20년도까지의 통계인데 5억 6천 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요 페이지는 오디오북 앱 종류예요. 중국에서 잘 나가는 오디오 앱 종류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요런 교수님들은 뭐 한자를 아시는 분은 보시면 되고요.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서 제가 번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맨 처음 거만 보면 게으른 사람이 듣는 책 이렇게 직역을 하면 란런 팅수 해가지고 게으른 사람이 듣는 책. 말 되네요. 오디오북. 책 피기 싫고 책 읽기 싫은 그냥 틀어놓고 듣기만 하면 되니까 이러한 앱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잘 나가는 오디오북인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이 오디오북 회사에서 내거는 캐치프레이즈는 오디오북 중에 유튜브처럼 유명한 오디오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계를 귀로 듣는 오디오북 그 다음 게으른 사람들을 위한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그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맨 밑에는 양치 수 해가지고 산소 같은 오디오북이다. 이러한 오디오북들이 있다는 거 대표적인 오디오북을 살펴봤고요. 그럼 중국 오디오북 주요 앱 사용자 현황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건데 아무튼 중국도 제가 조사한 바로는 체계가 아직까지는 체계가 잡혀져 있지 않고 이렇게 사용자만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디오북 발전의 문제점인데요. 제가 이제 중국 학자가 쓴 소논문에서 제가 발췌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중국 오디오북 발전의 문제점을 3가지를 뽑고 있더라고요. 지식 사용에 대한 비용 지불이 갖춰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내용의 차별화가 없다. 그 다음 지적재산권 보장이 미흡하다라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야만이 더더욱 오디오북 시장이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해결 방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 방안은 당연히 비용 지불 방식을 개선해야겠고요. 위에 말한 3가지를 해결 방안으로 하면 되겠죠. 2번째는 차별화, 그 다음 3번째는 저작권 제도화. 이런 게 해결 방안으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끝입니다. 오디오북의 전망을 살펴보면
중국은 핸드폰 사용자고 컴퓨터 사용자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뭐 모든 국가가 다 그렇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중국은 인구수가 많으니까 점점 더 사용자는 늘어날 거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오디오북의 발전과 사용자도 늘어난다고 볼 수 있고요. 함께 오디오북 시장도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주 간략하게 중국 출판 산업과 중국 오디오북 현황을 미흡하게나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해가 갔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줌으로나 뵙게 돼서 그나마 감사드려요. 네네. 권정혜 교수님만 비디오가 좀 안 보이고 지금 권정희 교수님 아까 보이셨는데. 다 보이시는 것 같아요. 우선은 아까 초기에 권정혜 교수님 소리가 안 들리세요. 볼륨을 조금 높여주세요. 아, 네. 응. 아주 자유로운 모습을 있기 때문에. 권정희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스타일 바뀌셨어. 이뻐. 뭐가요? 스타일 바뀌었다고. 아, 스타일. 네, 아니야. 예뻐. 묶었다가 풀러서 그래요. 예뻐요. 사진을 보이 편안한 모습으로 너무 듣습니다.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혁기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호경 교수님, 정현주 교수님, 이혁기 그다음에 교수님, 네, 인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발제 네. 잘 들었습니다. 정인숙 교수님. 네. 교수님들 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중국의 오디오북 현황이 있었는데 우선은 발표 저희들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자료가 너무 어떻게 이렇게 단시간에 이런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지 아마 인강고 그 기자님께서 토론을 하시겠지만 저도 오늘 의미 있는 자료여서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지정 토론자가 이혁규 교수님하고 임병국 기자님이셔가지고 우선은 임 기자님 보이시나요? 임병국 기자님. 우선은 첫 번째 토론자 지정 토론자가 이혁규 교수님이셔가지고 이혁규 교수님 토론 가능하실까요? 예, 그러면 제가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정인숙 교수님 발제를 굉장히 현실감 있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리가 매우 잘 되어 있었고요. 저는 토론문을 제출을 하였는데 그 토론문에 따라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도 지나가고 정말 리얼인데요. 네. 먼저 제 토론은 이렇습니다. 뭐라는지 흐릿한데. 현재 유튜브 영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에 오디오북의 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특히 스마트 디바이스 시대에서 디지털 기기를 조금 더 멀리 해보려는 이러한 디지털 디톡스라는 이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오디오북이 영상이나 텍스트와 달리 멀티태스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이제 오디오북 시장이 해외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과 중국에서도 이러한 다양한 오디오 전문 플랫폼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어와 중국어를 변환한 형태의 그런 오디오북 시장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중국의 음성 합성 기술을 웹페이지에 적용해서 중국의 기존의 문학 작품들을 오디오북으로 낸다든지
AI 음성 엔진을 이용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오디오북을 모색해 볼 수 있다라는 이런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그 지식이 많지 않은 관계로 토론을 위해서 그 조사를 해보니까요. 중국은 그 독서 문화 진행을 위해서 2000년대부터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20년에 걸쳐서 독서 발전 계획을 발표했고 그에 따라서 디지털 출판 산업 등을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국민 소득이 증가하다 보니까 카페라던가 이런 어린이들을 위한 독서 체험 공간들도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24시간 서점도 생겼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회 분위기가 이미 발제해서 말씀하셨듯이 스마트 기기의 이제 보급으로 인하여 이런 것들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들은 보도라던가 자료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는데 오늘 그 정인숙 교수님께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 주시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중국 출판 산업의 유형과 또 출판 산업의 영업 방식이라던가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이 정치 체계와 어떻게 규제와 맞물려 있고 또 산업이 는 그런 이익 구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고요. 특히 중국의 그 출판 산업의 부정적인 요인과 또 긍정적인 요인을 통해서 또 도서 발전 방향까지 모두 다 논리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그런 발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 오디오북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늘 정인숙 교수님의 발제는 중국의 출판과 오디오북에 대한 이해와 현황을 파악하는 데 소중한 기회가 되었고요. 또 우리에게 중국은 그냥 경제 상품만 있었는데 이것이 출판 문화에까지 관심을 갖도록 환기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토론을 마치면서 우리나라와 밀접한 그 중국은 그 문화적인 역사적인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출판 산업이 중국과 어떤 연계를 가질 수 있는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중국은 출판 산업을 중시해서 도서 판권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전 심의가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에 대한 고려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중국은 오프라인 그 서점 등이 온라인과 전자출판을 대체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그런 공간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캐릭터 산업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산업적인 측면으로 그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디지털 출판이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의 중국의 웹툰이나 웹소설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어떤 건지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은 이제 문화적으로 이런 규제 정책이 강하기 때문에 현지 업체와 또 합작 회사와의 관계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찾아보니까 중국에는 베이징이라던가 또 상해라던가 이런 데에서 그 도서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에 그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구축되어 온 이러한 멤버십을 통해서 향후 이런 데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매우 의미 있고 귀중한 그 발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토론 감사드립니다. 네. 토론이었어요, 오늘. 엄청 귀중한 토론이에요. 왜냐하면 이옥기 교수님 못 오실 거였는데 시간을 어렵게 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귀중한 토론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 질문을 많이 해주셨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따라가는데 준비를 왜 이렇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게. 제가 답변 먼저 하고. 제가 좀 죄송합니다. 정말 참여를 하고 싶었는데 부득불 맞아요. 그러게요. 네. 이박 기자님 지금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임박국 기자님 토론 듣고 그 다음에 질의 같이 하시죠.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기 파이낸셜 뉴스 임강복 기자입니다.
그 정인석 교수님의 그 중국 출판 산업의 변화와 오디오북에 관한 현황 발제 너무 잘 들었고요. 중국 출판 산업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막연하게나마 저희가 이제 뭐 약간 사상적인 통제가 좀 강하고 뭐 아무래도 뭐 표절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많았는데 이번 발표를 통해서 보니까 이제 그 중국 출판 산업도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고 또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뭐 불법 복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줄여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제 뭐 중국 출판 시장을 제가 많이 모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좀 국내에 있는 뭐 코트라 자료나 아니면 보고서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좀 살펴보고요. 관련해서 좀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고 해서 그런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경제지에 있다 보니까 중국의 이제 발전이나 경제, 뭐 산업적인 발전 그리고 외교적인 발전 등을 보면은 이제는 이제 빅2로 이제 성장해서 미국을 언제 뭐 중국이 뛰어넘을 수 있느냐 아니면 뭐 또 달러 패권의 미국인데 이걸 뭐 위안화 패권으로 언제 넘어가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관심이 굉장히 사실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나 외교적으로 중국이 미국을 언제 넘을 수 있을까? 그리고 중국이 사실상 뭐 경제적으로라든가 사상적으로라든가 이런 뭐 선진국의 진정한 반열에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관심이 많은데요. 사실 그러려면은 이제 좀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이제 사상들이 이제 많이 전파되고 자기들끼리 공유도 하고 이제 공부도 하고 그렇게 되는 그 사회적인 문화가 필요할 텐데 그런 것을 위해서 이제 출판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아니라 다를까 이제 정 교수님의 발표대로 보면은 정부 주도로 아무래도 이제 산업 출판 산업도 이끌어지지 않나 하는 좀 약간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이제 중국 출판 시장도 제가 이제 좀 조사를 해보니까 규모면에서 이제 미국에 이어서 이제 세계 2위 시장으로 이제 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출판 시장의 이제 성장률은 좀 둔화세를 보이는데 중국 출판 시장은 이제 매년 성장세를 보이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뭐 중국 출판 시장은 다른 이제 주요국과 다르게 정부 주도로 성장한다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이 역사적으로 서적과 사상에 대한 뭐 이렇게 좀 그 제약과 그 사건들이 많았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봐도 뭐 진시황 때 분서갱유나 마오쩌둥 시대 뭐 문화 대혁명을 보면은 문화와 사상에 대한 좀 탄압이 많았고 서적에 대해서도 좀 뭐 이렇게 뭐 불태운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중국 출판사들은 이제 1949년 사회주의 인민공화국 설립 이후에 1978년 개혁개방 이전까지는 공산당 허가를 받아 유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개혁개방이 되면서 조금 이제 출판 시장이 변모하기 시작했고요. 2000년대 이제 중국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기획에서 처음으로 이제 전국민 독서를 언급하면서 출판 산업에 이제 정부가 좀 지원을 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민 독서 계획이 아마 그래도 중국의 이제 출판 산업이 성장하게 된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뭐 14억 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 인구에 맞는 뭐 도서를 만약에 배포한다면 엄청난 규모라고 뭐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세계 출판 시장은 성장 둔화를 겪지만 중국 출판 시장은 뭐 최근에도 계속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 교수님 발표대로 이제 국영인 신화 서점의 영업액이 62%, 기타가 38%라고 하면 국영 서점의 이제 판매 비중이 높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아무래도 이제 국영 서점에 판매하는 서적들은 뭐 정부가 주도로 하는 어떤 그런 의식이나 사상 이런 것들을 좀 전파하는 데 많이 활용되지 않을까
그런 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뭐 좀 생각해 보면 약간 자유주의 국가와 다르게 이제 어쨌든 공산주의 아니면 사회주의가 좀로 성장한 중국의 출판 시장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중국에서 많이 배포되는 그 서적들이 어떤 종류의 서적들이 많이 배포되는지 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요. 또 한면으로 보면은 중국이 또 IT나 이런 쪽은 사실 굉장히 발전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보다도 지금은 이제 앞섰다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IT가 발전할 수 있고 뭐 그런 건 어떻게 그 실용적인 것들이 좀 많이 실용적인 서적은 좀 많이 배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 실용적인 IT나 과학이나 뭐 산업적인 서적들에 대한 정부의 제약이나 규제는 없는지 좀 이런 것들도 좀 사실 좀 궁금한 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오디오북에 대해서도요. 제가 이제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이 이제 온라인 서점뿐만 아니라 오디오북 시장도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코트라에도 이제 통계치를 보면은 뭐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중국의 IT가 급성장하기 때문에 온라인 도서 시장도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오디오북도 굉장히 성장할 걸로 보입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이제 뭐 중국에는 이제 거지들도 동량으로 할 때 뭐 QR 코드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거 그런 얘기들이 보여드릴까요? 많더라고요. 어디들이 QR 코드로 하는 거. 봤어? 네. 진짜 재밌었어.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어쨌든 이제 중국의 그 온라인 산업의 성장은 뭐 저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관련해서 이제 오디오북 시장도 굉장한 성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토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의 어떤 뭐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좀 관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디오북 시장도 뭐 아무래도 아까 이제 국영서점의 영향력이 아직은 크지는 않는 것 같은데 오디오북의 시장도 앞으로 어떻게 좀 발전해 나갈지 그런 것들도 좀 말씀해 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그 좋은 발표 그리고 새로운 내용이 많아서 참 저한테도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토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러면은 제 견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임 기자님께서 규제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고 했는데 제가 법은 살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디오북, IT는 뭐 저는 따라갔다고 봅니다. 이미 중국이.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도 중국이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국 전기차 주식을 갖고 있는데 나날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전기차 너무나 빨리 앞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제는 실용주의라면 중국은 다 될 것 같습니다. 실용주의에 초점을 맞춰서 이게 돈이 된다라는 거라면 이게 정치와 사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라면 가능할 것 같고요. 거기에서는 이제는 창의력이 있어야 되고 중국보다 훨씬 더 나아야지만 그쪽에서도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중국은 언론의 자유도 없고 뭐 사실 인권도 그렇게 보장돼 있는 국가도 아니고 거기에 있다 보니까는 뭐 창의성도 사실 미국보다는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미국을 따라잡겠다?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미국을 따라잡는 데 있어서는 뭐 전문가들도 예전에는 저 유학할 때는 한 100년은 있어야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것 같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또 바뀌어서 50년, 또 어떤 전문가는 30년이라고 이제 보더라고요. 30년이면은 중국이 우리나라를 다 따라잡을 수 있을 거다. 그거는 뭐 두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영에서 정부에서 이제 어떤 도서 종류를 관심을 갖고 그렇게 장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정치, 경제 솔직히 다 장악하고 싶은 거죠. 이번에도 시진핑이가 사교육을 제재를 하고 나섰잖아요. 없애는 식으로 이제 보도가 됐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더 정부에서 꽉 쥐겠다라는 거잖아요. 모든 분야를. 그리고 시진핑이가 이렇게 또 장기 집권을 할 줄은 몰랐어요. 저도 그렇고 많은 이제 중국 학자들도. 근데 이제 더 강화되고 있는데 정말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어떻게 변모할지 예측 불허. 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어떤 거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고 어떤 거는 저기하고 주구낭방 기형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에서 정부에서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인권 존중이라든지 이러한 기본적인 거를 다 억압하는 상태에서 과연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들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마찬가지 그러면은 이제 이옥기 교수님 질문하고도 같이 이제 맞물려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출판사는 판권심의 정부 관계 어떻게 해야 되냐? 중국은 관시 지금은 많이 양호되었다고 많이 완화가 되었다고 하지만 지금도 제가 아는 분은 그 관시를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는 중국의 뭐 정말 공상당원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정부 관계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끼지 않고서는 진출을 할 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웹툰 사용자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옥기 교수님이 언급해 주셨는데요. 정말 뭔가 그 중국 사회를 흔들지 않는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 문화라면 뭐든지 다 들어가도 될 것 같고요. 돈이 되는 문화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문화가 일단은 앞서야 되고 창의가 있어야 되고 재미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자연히 중국에서 어서 오세요 하고 부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인맥을 잘 쌓는 게 먼저 그 다음에 중국을 진출하려면 당연히 우리가 창의력 있고 좋은 웹툰을 개발하고 재밌고 과학적인 그러한 걸 만드는 게 제일 우선이지만 중국의 진출에 있어서는 그러한 관시 문화를 그게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그 문화를 하루아침에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관시 문화도 점점 더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희석되어지긴 하겠죠. 연해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러한 관계 맺는 거 그러면은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민간에서도 많은 중국과의 접촉과 문화 교류와 그들과 만나면서 이해하고 토론하고 그러한 기회를 우리가 많이 만들어서 그들한테 다가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중국이 예전에는 중국이 우리한테 다가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중국으로 다가가는 그러한 전략을 펴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중국에 대한 인식부터 우리 한국 국민들이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을 예전에 중국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중국이 너무나 발전을 하고 있고 발전했고 미국과 대등한 입장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들한테 다가가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야만이 진출도 할 수 있고 출판 산업의 판권도 따올 수 있고 그들의 일부를 우리가 활용하지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답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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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알겠습니다. 네. 네, 답변의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우, 너무 의미 있고 좋은 발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면 공유가 됐나요? 저는 해외 도서관과 서점의 성공 사례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도서관과 서점의 방향성을 모색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내용은 해외 서점을 우선 사례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국내 서점 발전을 위한 인사이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으로는 해외 도서관 사례를 살펴보고 도서관 발전을 위한 인사이트를 좀 말씀을 드리는 그런 순서로 좀 진행을 해볼까 해요. 자, 이건 어떤 그 웹페이지에서 등장한 문구인데요. 언젠가는 소설 속에서만 등장하는 서점을 생각하는 세대가 나올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서점의 수가 점점 더 줄어든다는 얘기인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서점에 대해서 그 서점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과 아울러서 사람들이 그 서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데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오프라인 서점들이 이것들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독립서점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잠시 뒤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이 발전하고 있는 것도 이런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것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드렸었고요. 아마존닷컴에서 미국의 신간 점유율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또 전자책 점유율도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프라인에 굉장히 많은 서점들이 있지만 이런 오프라인의 서점들 비해서 온라인 서점들이 훨씬 더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마존닷컴이 이만큼 커지면서 오프라인 진출 확대 계획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종이책 매출이 또 성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독립서점들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런 독립서점이 확대되면서 대형 서점은 점점 더 줄어들고 또 몰들도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서점에서 이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방안들 중에 하나가 24시간 운영을 한다든지, 혹은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혁신을 한다든지 뭐 이런 차원이고요. 그리고 독립서점이 확대하면서 여러 가지 그 차별 전략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컨셉 스토어 개념을 적용을 해서 독립서점을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에 있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처음에 그러니까 그 서점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면서 가장 멋진 서점 혹은 유명한 서점은 뭘까라고 검색을 했더니 대부분은 가장 멋진 서점만 나왔어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서점 뭐 이런 식으로만 나왔는데, 그래서 이 가장 멋진 서점이 정말 성공적인 서점인지 그거는 사실은 이 꼴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가장 멋진 서점을 먼저 한번 조금 보여드리고, 이 멋진 서점이라고 해서 정말 성공적인 것은 아니고, 우리가 성공적인 어떤 서점을 위해서는 또 다른 어떤 인사이트를 발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CNN 방송에서 역사유적으로 또는 문화적인 공간으로 반드시 방문해야 할 세계에서 가장 멋진 17개의 서점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미국의 디트로이트에 있는 존 K 중고 희귀책 서점이 있고요. 디자인 자체가, 그 건물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조금 특이하죠.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서점 하나가 뭐냐면 아르헨티나에 있는 엘 아테니오 서점이라는 곳이고요. 이 엘 아테니오 서점은 원래 오페라 공연장이에요. 이 오페라 공연장을 이렇게 서점으로 만든 곳인데, 이 관객석을 전부 이렇게 서가로 채우고요. 무대를 원래 무대였던 자리를 카페나 레스토랑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굉장히 웅장하면서도 화려하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 서점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나 여행을 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네덜란드에 있는 비칸델 도미니카넨이라는 서점도 굉장히 유명한데, 이것은 원래 성당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당을 서점으로 이렇게 기조를 한 건데, 안에 그 서점의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어떤 교회적인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지만 굉장히 웅장하고 그런 느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전략 차원에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에슬라이트 더난 서점이라고 대만에 굉장히 유명한 서점이 있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점이라고 해서 책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는 좀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대만의 에슬라이트 서점이 아마 24시간 운영을 했던 최초의 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벨기에에 있는 쿠겐브룩이라는 서점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이제 천장에 책을 다닥다닥 붙여놓은 이런 것도 좀 재미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더 라스트 북스토어라는 또 좀 특이한 느낌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방문해 볼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런 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서점 때문에 제가 사실 이번 이 주제를 선택을 한 거였는데, 포르투갈에 있는 레르 서점이라는 데서 이제 제가 방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아이디어를 해리포터에서 가져왔다고 하고, 이 공간을 보고 해리포터를 연상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가본 저 개인적인 소감은 뭐냐면, 너무 복잡해서 앉아있을 자리도 없거니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그냥 시장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이곳을 왜 꼭 방문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서점이고 꼭 방문해 봐야 되는 서점이다라고 해서 사실은 방문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인사이트를 내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좋은 점은 조금 가지고 올 필요가 있지만 조금 개선해야 되는 부분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청두에 있는 팡슈커문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지하 벙커 같은 그런 형태의 서점이에요. 그래서 또 좀 유명한 그런 곳이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서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파리에 있는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나 혹은 뉴욕시티의 스트랜드나 샌프란시스코 시티라이트 브룩스 뭐 이런 다양한 형태의 서점들이지만 별로 크게 특징적인 것은 없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다 살펴보긴 했는데, 베니스에 있는 아쿠아알타 같은 경우도 약간 국내 중국 서점 비슷한,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본 건데, 중국 서점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뭐 이렇게 물이 한번 들어오면 책이 다 젖어 있고 뭐 이런 느낌. 그래서 크게 우리나라의 뭐 교보문고나 영풍문고나 뭐 이런 것들과 크게 내용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지만, 어쨌든 이 각 나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서점으로 정평이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변화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변화의 어떤 인플리케이션 얻기 위해서 이제 제가 2개의 서점을 좀 골라봤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잠시 보셨던 대만의 에슬라이트 서점을 한번 보기로 하고요. 이 에슬라이트 서점은 1989년에 타이페이에서 개점을 했고, 현재 홍콩을 포함해서 타이완 주변에 44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고 이제 굉장히 설계가 잘 되어 있어서 지금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고, 많은 서점들이 줄어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서점은 계속해서 매장을 오픈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으로 확장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에스라이트 서점 같은 경우는 24시간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내부의 카페와 그리고 커피숍과 레스토랑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투-페이스 인터랙션을 제공해주는 그런 어떤 모임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5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서점이라고 하면 장르별로 구성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1층은 패션, 2층 음식, 하나는 음악, 하나는 이벤트, 이렇게 해서 5층은 모든 책을 다 구비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스라이트 서점의 가장 큰 장점은 책을 구매하지 않고도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래서 이런 에스라이트를 컬처럴 핫스팟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문화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키포인트는 책을 구매하지 않고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우리 현재 도서관 서점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은 츠타야 서점이 이제 가장 큰, 가장 유명한,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로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지금 이제 급부상되고 있는데, 그 전에 제가 일본에서의 어떤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통신 판매가 굉장히 증대하면서 사실은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그 서점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탈활자화 흐름이 따라서 독자들도 많이 이탈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자구책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지자체 차원에서 서점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치노이 북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으로 기업 자금을 조달해서 그 서점을 오픈한 루누강가라는 이런 서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서점은 이 츠타야라는 서점인데 이 츠타야 서점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은 지우가오카라는 도시에 처음에 이제 오픈을 했던 거였는데요. 여기서는 주로 책과 그리고 DVD를 판매하거나 대여를 하는 그런 형태가 가장 기본적이었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이 카페형 서점이에요. 그래서 이 스타일 러풍기점에 처음으로 스타벅스가 안에 내부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스타야 도쿄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스타벅스가 같이 나란히 그 로고가 같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페형 서점으로서 등장을 하게 됐고요.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세 번째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이제 그 다이카냐마점이라고 해서 여기서 티사이트 가든이라고 이름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세 번째 모델 같은 경우는 다이카냐마라는 도시에 그 개점을 한 건데 이 다이카냐마라는 그 도시 자체가 굉장히 실버 세대들이 은퇴하고 사는 그런 도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 설치를 하고 이 타겟을 이런 베이비 부머 세대인 단카이 세대, 이 단카이 세대는 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그런 프리미어 에이지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그 기획을 한 거였고요. 그리고 이 옆에서 이 건물 외벽에 보면 T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건물에서도 T사이드 가든이라는 것을 좀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여가 쇼핑을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원스톱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컨텐츠와 연출을 공존시키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아래 그림에 보면 여기 만약에 요리책이다 그러면 요리책 옆에 이렇게 그 직접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점과 커피숍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그 로폰기점에서도 스타벅스가 있었던 것처럼 모든 점에는 스타벅스가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스타벅스 이 서점에서는 안에 그 여러 가지 책들을 그냥 가져와서 읽고 그냥 구매하지 않아도 그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장르별로 분류하지 않고 라이프스타일 주제별로 전시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이고요. 이 오른쪽 위쪽에 있는 이건 뭐냐면 이 다이카냐마 점에는 약간 가든 형태로 어쨌든 사람들이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든을 형성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그러니까 애완견까지도 같이 들어와서 있을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애완견을 이렇게 데리고 왔다가 끈을 이렇게 묶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재밌는 그런 장치물들도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 그림은 이건 이제 스타야에서 새롭게 전시한 그런 그 하나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시도 하고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이나 문화적인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제공해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예술 서점으로서 긴자식스라는 점을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긴자식스는 백화점인데 이 백화점과 연계해서 이 서점을 오픈을 했고 이 서점 같은 경우는 예술 서점으로 특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터치 아트, 필 아트라고 해서 특화되어 있고 그리고 아트 스트리트나 아트월, 이벤트 스페이스 이런 세 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츠타야 하코다테 점이 오픈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서점의 미래라고 볼 수가 있는 형태로 굉장히 안에 내부가 좀 그렇게 설계되어 있고 제가 아까 권정희 교수님 코멘트를 잠시 보다 보니까 어린이들의 도서관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이 하코다테점에는 안에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코너들이 굉장히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츠타야 전자라는 곳이 있는데 이 전자라는 곳은 정교화된 리테일 형식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아까도 우리
요리 서적이 있으면 뭐 요리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 전자라는 곳에는 실제로 그 요리를 할 수 있는 전자 제품들을 같이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컨텐츠를 기획한 그런 느낌들을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치타 시장 같은 경우는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2차, 3차 소비를 유도하는 그런 전략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타야스점을 창립했던 마스다 모네아키라는 분이 한 말이 좀 재미있어서 여기서 제가 작성을 했는데요. 치타야는 단순히 책을 파는 곳이 아니라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 판매를 목표로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점이 조금 우리가 늘 교보도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책을 판매하는 곳이다. 저는 이제 책을 사기 위해서는 항상 교보를 이렇게 검색하는 것처럼 책을 판매하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서점이라는 곳이 책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 문화와 가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야라는 서점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단순히 책을 판매하는 기능적인 공간이 아니라 책을 읽거나 음악과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쉼터 매장을 연출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컨텐츠와 연출을 공존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이 필요할 것 같고, 쇼핑, 문화, 힐링, 사교, 여행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런 공간으로, 그리고 고객들이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활용하는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고객의 마인드에서 접근해서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을 제한할 수 있는, 그리고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그런 큐레이션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책을 판매하기보다는 책 속에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제한하고 관련 상품까지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편안함이라는 그런 그 어떤 키워드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서점은 책 이상을 판매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것은 독립서점들이에요. 그래서 국가별 이색 서점들을 좀 찾아봤어요. 왜냐면 조금 이따가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도 물론 대형 서점들이 계속해서 어떤 교보나 이런 것들도 좀 그 매장 수를 점점 더 증가시키고 있긴 하지만, 이 대형 서점보다는 독립 서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각국의 그런 그 이색 서점들을 한번 찾아봤고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워드 온 더 워터라고 해서 이렇게 배를 활용해서 이렇게 서점을 운영하고 있고, 타슨 스토어나 뭐 매주 애슐린 같은 경우는 아트북 그 출판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 매주 애슐린 같은 경우는 카페와 그 서점을 같이 운영을 하면서 아주 자유롭게 경계가 거의 허물어져가는 그런 형태고요. 타슨 스토어 같은 경우는 지하에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어서 갤러리 안에서 뭐 감상하면서 아트북도 구매하고 뭐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 북샵이라고 해서 직접 그 서점 안에서 이렇게 연출 어떤 뭐 연극에 대한 리허설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연출자와 인터뷰를 하거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제공해주는 그런 형태의 서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네덜란드에 있는 빌버스라고 하는 그런 그 서점이 있는데, 이것은 안에 이렇게 내부에 되어 있고, 이것은 주로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형태입니다. 서적도 거의 어린이용 서적들이 많고요. 그리고 쇼핑 컨테이너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서점이고요. 그리고 요즘 최근에 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일본의 북앤배드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책을 보면 이렇게 밤새서 읽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숙소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서점 숙소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지금 외국에서도 뭐 더 리트러리맨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서점, 그러니까 그 숙소의 개념으로 서점을 활용해서 숙소를 제공해주는 그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북인베드가 좀 대표적인데, 지금은 츠타야 같은 경우도 츠타야 북 아파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약간 숙소의 개념을 포함한 그런 형태의 서점을 좀 개발하고 있기도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맥날레 잭슨 북스라고 해서 굉장히 그 다양한 그런 책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작가 만남을 통해서 고객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직접 이제 그 기계를 도입을 해서 자가 출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곳이고요. 그리고 미스테리어스 북샵 같은 경우는 미스테리한 그런 도서들만 물론 보여주고 있겠지만, 안에 내부적으로 어떤 디자인이나 인테리어도 그렇고요. 그리고 직원 같은 경우도 미스테리 스릴러 도서를 굉장히 즐기는 그런 매니아만 채용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보면 지금 종이책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전자책은 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대형 서점들이 지금 영품고나 교훈고 계속해서 매장을 오픈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독립 서점들이 그 독립 서점 형태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카테고리를 가지고 독립 서점들이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 그 하버드 대학의 라파엘레 교수 같은 경우는 이 독립 서점의 어떤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세 가지를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3C라고 해서 Convening, Curation, Community라고 해서 큐레이션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모임을 제공해주고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독립서점이 앞으로 나가야 할 그런 방향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점과 관련해서 고객 중심 마인드 그리고 고객에게 색다른 경험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취향에 기반한 큐레이션 그리고 취향에 대한 파악을 통해서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단순히 책을 판매하는 곳이 아닌 문화와 가치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고 지역적인 특색을 고려한 그런 서점 컨셉 이런 것들이 좀 개발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독립서점이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 독립서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출판사에서 그 책을 도서를 공급해 주는 데 있어서 대형 서점이 거의 70% 이상을 공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대형 서점 같은 경우는 할인율이 적용이 되는데 이 독립서점 같은 경우는 할인율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독립서점을 방문을 했다가도 독립서점에 가서 막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하고 정작 이 책은 대형 서점 가서 이제 구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방지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그 공간과 어떤 서점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 그런 공간과 서적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 어소시에이션을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색적인 공간 아까 뭐 그 포르투갈의 렐로 서점이라든지 뭐 그 워드온드 그 서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이색적인 공간 활용을 통해서 상징성을 구현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에 관한 얘기인데요. 굉장히 길어져서 자 도서관에 관한 얘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서관은 제가 어떻게 포인트를 맞춰야 될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앞에서 서점과 마찬가지로 이 도서관도 멋진 도서관 세계에서 꼭 방문해 봐야 되는 도서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외관의 어떤 인테리어나 디자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웅장하고 멋진데 사실은 그것이 사람들과의 어떤 친근함, 어떤 접근성 이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제공해 줄 수 있을까? 편안함이나 이런 것들을 휴식이나 힐링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얼마나 제공해 줄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퀘스천 마크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가장 유명한 도서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뭐 뉴욕의 뉴욕 퍼블릭 라이브러리나 뭐 브루클린의 브루클린 퍼블릭 라이브러리 이런 여러 그런 도서관들이 있긴 하고요. 아주 멋진 그런 디자인들의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멋진 도서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새롭게 하나의 그 제한되고 있는 그런 유명한 도서관들을 한번 보면 일본의 다케오시에 있는 공공도서관은 이 다케오시의 시장이 그 일본 츠타야 서점에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퍼블릭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좀 바꾸고 싶은데 이것을 어떻게 바꾸면 좋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고 이 츠타야에서 컨설팅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다케오시 공공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조명도 바꾸고 그리고 성우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좋아할 만한 그런 공간을 만들고 여기는 서점과 마찬가지로 커피점과 결합시켜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리어 도서관 같은 경우는 핀란드에 있는 도서관이고요. 그리고 만남의 장소로 지금 활용되고 있고 문화의 밤부터 영화 상영 토론회까지 많은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시민에 의해서 조직이 되고 있고 무료 공간을 예약할 수 있고 이 서점의 특징은 누구에게나 열린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성소수자나 이런 사람들까지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고 어떤 뭐 애완견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탄페레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음악을 조절한 공공도서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서가 옆에 이렇게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악기를 대여도 해주고요. 동일한 이미지가 들어갔네요. 그래서 악기를 대여해주기도 하고 직접 이런 부스들을 마련해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제가 몇 가지 더 추가를 해봤는데요.
이 요즘에는 기술적인 측면은 굉장히 많이 중요시되다 보니까 기술의 탑 오브 테크놀로지의 그런 도서관들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국립교육대학교 도서관 같은 경우는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을 적용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이거 제가 링크를 걸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버추얼 투어를 통해서 그 도서관 내부들을 좀 보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나중에 이 파일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QR코드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어떤 전시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전시를 하고 있고, 이런 작품들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더라도 QR코드를 통해서 사람들이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도서관 중에 하나가 헌트 도서관이라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거의 그 기술의 집약체라고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뉴 랜드마크 라이브러리 어워드라든지 A 플러스 어워드라든지 굉장히 아키텍처 A 플러스 어워드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그 굉장히 수상을 많이 한 그런 형태의 도서관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도서관 중에 하나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조금 뽑아봤는데, 도서관은 책을 위한 곳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곳이다. 이것이 이제 탐페라 도서관의 피르코 관장이 말씀하셨던 건데, 이것들을 고려해서 조금 제가 커뮤니티와 아이덴티티와 테크놀로지 차원에서 세 가지 차원에서 인사이트를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차원에서는 그 커뮤니티와 연계를 통해서 컨셉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포지셔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역민들과의 공감을 형성하고 소통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자기 매개을 좀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가는 것도 좀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차별화 포인트를 발굴하고 개발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차별화 포인트를 건축 디자인이나 인테리어 반영해서 표현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뉴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사람과 기술의 커넥션을 활성화시키고, 사실 사람들이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 오히려 디지털 디바이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도서관이라는 곳이, 어떤 도서관 같은 경우는 시청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이런 도서관을 이용해서 기술을 접하고 기술의 어떤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그 공간으로서 자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뭐 홍보 쪽이나 이런 쪽이 전공이다 보니까 라이브러리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찾아봤는데, 유레카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것들 좀 좀 활용을 잘 하고 있었고요. 이건 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프로모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보다 그 이전에 우선적으로 정체성을 형성하고 뭔가 차별 포인트를 만들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모션 활동들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로고나 브로셔나 뉴스레터나 부클릿이나 포스터나 북마크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좀 더 멋진 그런 도서관으로 자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좀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정현주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로 토론 들어가도 될까요? 시간이 네.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저는 이제 다 아르니까 소개는 빼고요. 이 토론문을 바탕으로 해서 그냥 쭉 읽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정현주 교수님도 토론문 받으셨고 다 공유를 하고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일단 정현주 교수님의 해외 도서관 및 서점의 성공 사례를 통한 한국 도서관 및 서점의 방향성 모색이라는 그런 발제문 발표 의미 있게 잘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해외 도서관 및 서점을 소개해 주었던 점, 그리고 해외 도서관과 서점에 관련된 그런 사진 자료들을 볼 수 있게 되어 대리만족하는 그런 기분이었고요. 이런 향후에 이제 코로나 시기가 끝나면은 해외 여행 버킷리스트 해가지고 이 도서관 투어라든지 서점 투어만 해도 해외 관광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해결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서점이라든지 도서관 투어를 통해서 그 나라의 그 도시의 역사와 문화 또는 그 도시의 그런 어떤 상황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듯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충동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도서관은 그 나라의 그 도시의 소중한 보물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이 교수님의 발표를 통해서 볼 수 있던 그런 기회였습니다. 이 도서관이라는 것은 누구나 제한받지 않고 평등하게 원하는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도서관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기쁨과 지혜를 전달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전공서적을 읽습니다. 그렇지만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도, 전공서적만 읽는 사람들도 도서관 자체에 흥미로워하고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다음에 그 건축 양식, 아까 오페라 그 하우스 그 관을 완전히 도서관으로 설치했듯이 그런 호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곳이 바로 도서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해외 도서관의 아우라, 왜 우리나라 것도 소중하긴 하지만 멋져 보이는지, 그것은 아마 그 도서관의 그 빛, 아우라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각 나라의 도서관은 역사의 가치, 문화적인 공간, 또 지역 주민들과의 공감 형성 및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남아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여기 제가 표현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는 곳이 도서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 지금 한 10군데, 우리나라까지 해서 11군데 도서관 이름을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써놨습니다. 아, 이런 도서관이 있었네? 한 번쯤 가봐야 될 곳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왜 대학 들어와서 제일 가보고 싶었던 도서관이 어디였냐면, 저는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국회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해외의 다양한 일본의 다케오시 공공도서관, 그 다음에 아까 소개해 주셨던 헬싱키 칼리오 도서관, 그 다음에 탐페레 시립도서관, 독일의 슈투르가르트 시립도서관, 그 다음에 체코 스트라우프 수도원 도서관, 아일랜드 트리니티 대학 도서관, 그 다음에 미국 뉴욕 공공도서관, 그 다음에 미국 시애틀 공공도서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영국 대형 도서관, 프랑스 미테랑 국립도서관, 그 다음에 중국의 국가도서관, 일본의 국회도서관, 그리고 여기에 써있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국회도서관, 그쵸? 이런 것들은 그 각각의 그 나라 안에서 나름대로 제 역할을 굳건히 하며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해서 끊임없이 변화되고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성공적인 도서관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도서관은 살아있는 공간이고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점은 좀 다르게 인식이 됐습니다. 아까 여기서 서점은 운영자의 마인드, 똑같은 입장이지만 경영자의 철학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가 된다고 봅니다. 해외 서점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아까 보니까 온라인 판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는 종이책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전자책 점유율 이런 것들이 70% 정도가 이렇게 확대됨으로 해서 대형 서점이라든지 몰이 몰락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향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독립서점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지만 우리는 동네 서점, 그쵸?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런 동네 서점들이 서서히 사라져서 주변에서 서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현주 교수님께서 그 해외 사례를 제시해서 오프라인 서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자구책을 찾고자 했음을 발표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었고,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즉 교수님의 발표를 통해서 서점의 성공 사례 핵심 전략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대만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츠타야.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은 이색 서점, 국가별로 이색 서점 이런 거 제가 여기 써놨지만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교수님이 제시를 해줬어요. 대만의 성공 사례는 24시간 운영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커피숍이라든지 레스토랑, 그리고 페이스 투 페이스 인스트럭션처럼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서점으로 발전한다면 우리 한국 서점도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그래도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물론 이제 첫 번째 대만의 경우처럼 뭐 5개 층에 1층, 2층, 3층, 5층 안에 다양한 그런 카테고리를 집어넣어서 모든 그 어떻게 보면 라이프 스타일이 여기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책이면 책, 음악이면 음악. 아, 나는 도서관 가서 책 읽는 것보다는 음식점에서 썰고 먹는 게 더 좋아. 아니면 난 커피를 마시면서 그래도 책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대만의 서점이 이제는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차별에 대한 전력으로 성공적인 서점으로 변화된 그런 계기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나라에 가면 반드시 방문해야 할 세계에서 가장 멋진 서점이라는 그런 부분, 정현주 교수님께서 그런 부분 인터넷에 치면 다 나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서점 방문의 그런 기회를 통해서 서점의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져온 계기도 되었다는 점이 아마 의미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츠타야의 성공 사례도 마찬가지로 아까 대만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다른 것들 음악, 뭐 커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는 독특하게 콘텐츠 연출이라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영화 감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쉼터, 그 다음에 책을 뭐 굳이 구입하지 않아도 무조건 볼 수 있는 그런 취향에 맞게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스타일을 제한하는 그런 서점의 방식도 아마 우리나라에 적용이 된다면은 또 하나의 성공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치타야는 편안함을 주는 그런 서점으로 좀 더 성공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색적인 그런 서점들. 우리나라에도 여기 보면 노란 그 도서관 버스가 저희 아파트 단지로 오거든요. 그런 것도 이색적인 서점이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이색적인 서점을 제안해 주시는 거 진짜 저희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국이나 일본, 네덜란드, 그 네덜란드도 마찬가지로 버스, 그 다음에 또 배 모양으로 한 그런 서점들, 뭐 인도네시아, 미국 이런 성공 사례로 고객 중심 마인드, 또 찾아가는 서점, 이것도 이색 서점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색다른 경험 및 라이프 스타일 제공, 그 다음에 고객의 취향에 기반한 큐레이션, 그 다음에 고객의 취향에 대한 파악을 바탕으로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아마 그 서점을 하나의 그런 계기로 키포인트로 주지 않았나. 그래서 단순히 책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문화와 역사의 가치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제공하는 자리매김하는 그런 필요성, 그리고 지역 특색을 고려한 서점 컨셉, 그 다음에 디자인 컨셉,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외의 그런 서점들이 성공 사례로 뽑혔다면 이러한 성공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도서관 및 서점도 받아오면 돼요. 운영 방법, 방식, 그 다음에 고객을 위한 그런 건축 디자인. 왠지 우리 왜 카페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멋있는 건축이면 왜 사진이라도 한 번 더 찍게 되고 그것에 머무르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렇게 건축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컨셉들이 좀 제공돼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도서관을 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아마 우리 도서관이라든지 서점에서 많이 창출된다면 아마 우리도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패션, 음악,
그다음에 음식, 쇼핑 문화의 공간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면서 이제 정현주 교수님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질문을 많이 하면은 시간 관계상 안 될 것 같아서 할 수 있는 가능한 질문만 제가 뽑았는데 벌써 어린이 도서관에 대한 거는 아까 일본에 대한 거 하나 제공해 주셨지만 또 다른 것이 있으면은 그거 좀 소개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제 한국에도 많은 도서관과 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개된 해외의 도서관뿐만 아니라 진짜 누워서도 볼 수 있고 엎드려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도서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해외 도서관의 그런 어떤 성공적인 그런 사례를 바탕으로 한 그 우리나라의 그런 아름답고 가볼 만한 도서관, 서점들 그런 곳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됐든 이 두 가지 질문만 저는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정현주 교수님의 발표를 통해서 저는 참 아름답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도서관은 책을 읽는 공간만은 아니구나. 건축이 있고 디자인이 있고 삶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우리 의식주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활상이잖아요. 그런 생활상을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도서관이고 서점이라는 점에서 정현주 교수님의 이런 발제문이 굉장히 의미 있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책을 안 읽는 저도 이런 아름다운 도서관, 그런 도서관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갖고 또한 독립서점이 어딘지 우리나라에 그런 서점이 있는 곳을 대형 서점, 영풍문고라든지 뭐 이런 데가 아니라 진짜 조그마면서 어디 있냐면은 저기 당진에 가면은 그렇게 서점이 예쁜 곳 작은 서점이 한 곳에 있다 그랬는데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그런 곳이 독립서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곳을 찾아가서 한 권의 시를 읽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의 발제 진짜 영광스럽게 토론하게 돼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우선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 제 토론문은 공유를 드렸는데 토론문하고 같이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한 3-4가지로 좀 줄여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정현주 교수님의 해외 도서관 및 서점의 성공사를 통한 한국 도서관 및 서점의 방향성에 관한 주제 잘 들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처럼 한국 출판 문화 산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갈수록 종이책을 읽는 숫자가 감소한다라는 내용인데 사실 이거는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출판사에서 더 직면해서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거는 정가제, 그 다음에 서점에서 대량의 책을 구입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환하는지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서점이 많이 뭐 사양하느냐, 죽어가고도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실제 서점들의, 그러니까 영풍문고 같이 커다란 서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 쪽에 예산이 좀 많이 풀려서요. 책을 구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을 좀 많이 주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러니까 발제에서는 종이책 독서량의 꾸준한 감소에 대해서 가장 커다란 문제니까요. 좀 지원하셨는데 그 외에 실제 출판 산업 쪽에 봤을 때는 뭐 도서 정찰제, 그 다음에 이 도서를 구입하고 반환하는 문제에 대한 것들이 지금 작년부터 올해 가장 커다란 좀 화두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뭐 관심 있게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우선은 저희 아시겠지만 강릉에 갔을 때 저희가 선례장 거기에 갔을 때 하셨던 그 문화해설가 말씀이 노인 한 사람의 죽음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 없어지는 것과 같다. 그만큼 노인 한 분의 모든 내용과 암과 뭐 삶의 추억 같은 것들이 도서관의 내용과 이거 굉장히 많이 울리네요. 들리실 때 좀 힘드시긴 하겠습니다. 정혜석 교수님이 방에 나가버리셨는데 여기 저렇게 영향을 주시나? 여하튼 토론문에서는 제가
그 첫 번째 문제 제기로 과연 기록의 문화를 담고 있는 지금 정현주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커다란 주제 도서관과 서점까지 두 부분을 다 설명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가 좀 많은 내용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우선 도서관에 대해서만 좀 집중을 한다면 도서관은 노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역사가 다 감겨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때 다 아시겠지만 뭐 미니멀리즘이라고 해가지고 물건들을 다 버리는 그런 식의 문화 지금도 조금 팽배되어 있는데 과연 다 버리는 것이 능사일 건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각자의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의미가 있어서 기록과 축적이 되는 것이고 이게 뭐 종합적으로 결과물로 본다면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사히 신문사에서 2013년부터 했던 것들이 조금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히 신문사에서는 2014년도부터 그 한 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록물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 기록물과 함께 자기가 그 시대, 그 시간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노트를 할 수 있는 그 두 가지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만약 강복일 날 아니면은 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아니면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나는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그러니까 중요 사건을 봤을 때는 내가 그 시간에 어디서 있는지를 같이 이렇게 노트로 기록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이런 식의 기록 문화, 그러니까 시니어들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서전을 만든다거나 그런 것들은 지자체나 뭐 평생교육원 중심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사업들을 보고 있으면 이제 차별성이 좀 없다. 모든 사람들의 각각의 목소리를 담는 것들은 의미가 있는 거지만 각각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건데 지금은 그냥 시니어분들한테 만들어서 그냥 한 권씩 만드는 거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닐까. 각각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게 그게 초이트가 된다면 그거에 대한 좀 차별성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로 정 교수님 발제 내용에서 오프라인 서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24시간 운영과 디자인 혁신, 컨셉 스토어, 아까 권정님께서도 몇 번 말씀하셨고 저도 그 정현주 교수님의 발제 내용에서 그림 자료를 보니까 제가 방문했던 박물관들이 숫자를 세어보니까 한 10군데는 되더라고요. 뭐 운 좋게도 그렇게 방문하게 되는데 우선 첫 번째 디자인 혁신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도서관이나 서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책을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공공재의 개념이 조금 더 강한데요. 특히 이런 공공재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을 어떻게 접목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2016년도에 강남 한복판에 그 사이를 형상화할 수 있는 손을 이렇게 손만 말춤추는 것들 조형물이 올라가는데요. 그 예산만 해도 4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2016년도에 그 조형물을 만든다고 해서 과연 그게 얼만큼 의미성이 있을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초기에는 랜드마크의 의미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다음에는 너무나 도시의 랜드마크가 아니라 흉물의 기능을 좀 더 많이 해서 이걸 어떻게 철폐를 해야 될까 고민할 정도고 가깝게는 제가 청주에 있으면서 청주 고인세박물관에도 2016년도에 국제 페스티벌을 하면서 뭐 세계 3대 산업공학 디자인이다라고 해가지고 초청해서 그분이 조형물을 만드셨는데 사실 저는 조형물을 보고 사실 좀 부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직지는 책의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책을 뒤엎어 있는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아시겠지만 그 직지가 한국 자체, 뭐 청주에 있지도 않고 프랑스에 있는 상황에서 책을 뒤엎은 조형물을 세계 3대 디자인이다. 그러니까 그것만 계속 홍보만 했지 사실 그 조형물이 얼마만큼 청주 고인세박물관 직지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거는 좀 고민을 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간재보다도 공공재, 특히 공공조형물이나 공공 디자인에 있어서는 지역의 상징성이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한테 화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희귀성을 같이 띄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굳이 공공조형물이라는 뭐 국가 예산을 들여서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로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공미술로 나무를 심은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어떤 상징성이나 역사성을 띠는 또 조형물을 4억, 2억씩 아니면 12억씩이 이번에도 인천의 김제도 그렇고 부산도 마찬가지로 조형물 하나의 예산이 그렇게 큰지 몰랐는데요. 10억, 15억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놨더니 지금 인천에는 새우가 들어가 있는 조형물을 만들어서 이걸 철폐해야 된다라는 그런 고민까지 있는데요. 굳이 상징성이나 의미성을 보여주지 않는 공공 조형물을 걸어놓을 필요 없이 사람들과 같이 공동체, 커뮤니티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커뮤니티를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조금 바람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힐링 카페가 자리 잡힌 그 판교 도서관을 좀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하고 한국 사회하고 비교했을 때 한국에 이런 접근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제가 각 지자체의 도서관 문화를 보면서 조금 많이 느껴졌는데요. 그러니까 300회라고 하는 문화 행사를 시민 공동체,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주민들 위주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무료로 개방을 하고 24시간 개방한다. 심지어 정현주 교수님께서 지금 발제할 때는 반려동물까지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열린 공간이라고 하는데 한국에는 아예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하나도 그러니까 24시간 뭐 반려동물 아니면 무료 개방 그다음에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주축에 대해서 300회까지 하는 문화 행사 그 어떤 것들도 적용이 되는 그 도서관이나 서점이나 뭐 아니면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뭐 평생교육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세미나를 위해서 정자역에 있는 오두공에 있는 도서관을 조금 무료로 이용해 보려고 했더니 공공재 성격을 띠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모델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본인들이 돈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하는 내내 제가 여러 곳에 도서관에 전화해봤더니 결국 강조했던 말들은 언제 문을 엽니다. 언제 문을 닫습니다. 공휴일은 언제 문을 닫고 휴일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 문을 닫는지가 너무나 그 대화 내용의 50%를 차지해서 제가 너무 열린 공간이 아니다. 그런 좀 닫혀있는 그런 좀 한계를 많이 느꼈는데요. 굳이 어떤 나라가 잘 되고 있다라고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윤주 교수께서 강조하셨던 것처럼 실천적인 노력, 의지 그런 행위적인 거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좀 거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QR 코드나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도서관 문화도 좀 설명해 주셨는데요. 간략하게 몇 가지의 신뢰를 한국의 사례를 조금 좀 적용한다면 포구 같은 경우에는 무인 스마트 도서관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책을 반납할 때 기기 내 도서관을 즉시 제출하고 반납할 수 있는 무인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편의성과 함께 저에게는 도서관이나 서점은 편의성보다는 추억이 남겨져 있는 곳의 기억이 좀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따뜻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무언가를 했던 그런 곳의 장소에 대한 기억이 강하기 때문에 도서관이나 서점에 대해서의 앞으로의 기술의 접목도 편의성보다는 사람들이 열린 공간으로 와서 하나라도 기억할 수 있는 곳들을 만드는 게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메타버스가 적용된 사례들도 좀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보여주지 않는 자료를 가상현실에 집어넣어서 거기서만 볼 수 있는 유니크한 자료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요. 특히 메타버스로 구현된 영남대학교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자기네들만의 책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또 가상 공간에다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또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농담이나 사실이 아닌 내용, 음해하는 내용이나 아니면 책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기본에 있는 것들은 저작권의 카피라이트에 좀 문제가 있는데 이런 식의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도래할 세상은 메타버스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기본 노선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가장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만약 지식 공유나 그러니까 지식의 향유의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이제 사이버 공간, 가상현실에 존재하는 도서관이 나올 텐데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인 주제 아니면은 향유의 주제라든지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 노론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특히 저한테는 도서관을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인의 기억과 추억에 담겨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 기능, 본연의 기능을 좀 할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좀 들고요. 지금은 스토리텔링보다는 스토리 리빙, 그러니까 스토리하고 함께 내가 창조해 나가는 그러니까 하나의 주체적인 그런 개념이 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도서관이나 서점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유와 아니면 주체자로서의 그 기억에 축적을 할 수 있는 곳에 좀 됐으면 좋겠다는 좀 바람이 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토론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제가 뭐, 시간 관계상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그 권정희 교수님 제가 토론문을 좀 너무 늦게 봐가지고, 사실 어린이 도서관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린이 도서관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하코다테 같은 경우도 주로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어린이 도서관이라고 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그 우리가 소통이라든지 좀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공간 그러면서도 약간 저는 아까 김호근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추억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어떤 도서관을 만들어 보면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고 아이들의 기억에 굉장히 좋게 남을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아마 우리가 도서관이나 서점이라고 하면 그냥 책이라는 것으로 묶여져 있는 느낌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조금 발전시키고 조금 변화시켜야 앞으로 이런 서점이나 도서관들이 좀 더 발전하고 또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치타에서도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 실험적인 노력들이 책 플러스 여기 체험과 문화와 가치와 라이프 스타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함께 녹여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권재 교수님 말씀처럼 만약에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은 나는 책을 별로 읽지 않으니까 서점에 가지 않아. 아니면 나는 도서관에 별 재미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책이라는 것에서 조금 벗어나서 물론 책은 기본으로 베이스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만 여기 플러스 사람들에게 다양한 그런 추억이라든지 가족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경험, 체험 이런 모든 것들을 녹여낼 수 있다면 훨씬 더 사람들과 같이 연대하는 그런 멋진 그런 공간으로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김호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디자인 혁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디자인 혁신 가운데서도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상징성 부여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저도 좀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런 디자인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인테리어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저는 정체성이라는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 정체성에 맞는 어떤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인 내부적인 인테리어를 그렇게 만들어가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도서관은 이 서점은 이러한 그 나름대로 어떤 이미지 포지셔닝이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인테리어 혹은 디자인의 변혁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책이라는 것을 제공해주는 서점이든 도서관이든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린 공간이나 이런 24시간 그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사실 실천적으로 한계가 많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어떤 라이브러리안들의 어떤 공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권정희 교수님께서 인디 서점에 관한 좋은들 이렇게 추천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찾아봤었는데 유명한 서점들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부천의 독립서점이라든지 혹은 여기서 안 되구나. 부천의 독립서점이라든지 해방촌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굉장히 좀 그런 독립서점들이 많이 있긴 한데 아까 제가 설명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그냥 오면
예쁘다. 그냥 사진 찍고 그걸로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하고 나면 책은 정작 필요한 책은 그냥 대형 서점 가서 구매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독립서점을 이용하면서 내가 그만큼 10% 더 내더라도 이 독립서점으로서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너무 두 분 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제 발표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웅 교수님 또 말씀이 안 들리신다. 네. 예,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네.